안녕하십니까. 정보기술과 AI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5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정보기술과 AI의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예고된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을 소개해 드릴 것 같아서, 뭐 그런 방송 중에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생방송의 묘미다라는 그런 아나운서나 MC들이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수업도 이게 갑작스럽게 준비가 된 온라인 수업이고 또 우리 AI 관련 과목도 이번 학기 때 새롭게 만들어진 과목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조금 먼저 안내해줬던 내용보다 이 강의를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선수 과목 수업으로서 다음 수업에 도움이 되겠는데 하는 내용을 좀 집어넣다 보니까 분량을 좀 한 주 용도로 사용하게끔 만들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이번 주는 인터넷 통신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지난주에 우리가 인터넷의 등장, 그 개발된 얘기를 해왔으니까 컴퓨터 통신에 관련된 얘기를 좀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고요. 뭐 예고됐었던 컴퓨터 통신의 유선 인프라 방법들은 오늘 수업 이후에 뭐 6주차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문제는 없을 테고요. 일단은 진도상으로 약간 변동이 생겼다라는 점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들어갈 내용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들은 컴퓨터 통신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그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에다가 전화번호 또는 뭐 유선 전화건 어떤 전화건 간에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가 있어야 하듯이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통신에 있어서도 그런 전화번호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통신상의 구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통신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고자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자, 준비를 하면서도 혹시라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집중. 이번 시간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좀 경고를 드릴 테니까, 주의를 좀 더 지난주보다는 더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본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컴퓨터 통신의 기본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 마지막 수업 후반부에 설명했었던 인터넷의 등장, 그래서 컴퓨터만을 위한 전용 통신망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통신망은 뭐냐? 뭐 전화를 만들기 위해서, 걸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통신망인 거죠. 그래서 전화가 컴퓨터보다 먼저 개발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컴퓨터를 위한 통신망이라는 건 존재하지를 않았겠죠. 당연히 전화가 훨씬 먼저 개발되었기 때문에 전화라고 하는 건 얇은 가닥으로 되어져 있는 구리선이라서 우리가 현재 막 동영상 뭐 무슨 데이터 큰 용량 큰 것들 주고받는 그런 컴퓨터 용도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지 음성 정보를 주고받는 것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근데 컴퓨터 통신망이 생겼는데 이 컴퓨터 통신망이 전용 통신망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뭐 286, 386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뭐 컴퓨터의 급을 옛날에 나누던 내용이다. 펜티엄이라든지 뭐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급을 나누기도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은 쉽게 IBM MS사에서 나온 컴퓨터를 써요. 어떤 사람은 애플 컴퓨터의 컴퓨터를 써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스마트폰 같이 컴퓨터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또 사용을 합니다. 아주 수많은 컴퓨터들이 인터넷에서 서로 그 뭐라 그럴까 급이 다른 컴퓨터들끼리 정보 기기들끼리 네트워크 상에서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성능이 아주 좋은, 아주 좋은 그런 컴퓨터는 다른 컴퓨터들에게 뭔가를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컴퓨터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해주기보다는 단지 그런 서비스를 이용받는 입장이 많겠죠. 자, 수로 따지자면은 어떤 컴퓨터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쪽보다는 서비스를 이용받는 쪽이 훨씬 많겠죠. 제가 여기 위에 오른쪽에 설명해드릴 네이버라고 하는 거 보세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의 웹서버와 검색 엔진이 서버의 역할을 하고 사용자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웹브라우저로 클라이언트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고객이에요.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받는 입장인 거죠. 근데 네이버는 서버예요. 우리는 그 컴퓨터에 접속해서 검색 서비스, 또 데이터 서비스를, 정보 서비스를 받습니다. 자, 인터넷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컴퓨터의 종류가 있다고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서비스를 또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쪽. 우리 그거를 서버 또는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그 서버를 이용하는 그런 클라이언트들, 고객들이 존재하죠. 그런 컴퓨터나 사용자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라고 불러요. 아, 처음부터 첫 장부터 어려운 용어 나온다. 클라이언트 서버. 간단하죠. 지금 설명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값과 을의 관계라 보시면 돼요. 성능 좋은 컴퓨터와 성능 낮은 컴퓨터, 우리 같은 컴퓨터들이 성능 낮은 거죠. 슈퍼컴퓨터 같은 그런 서버들과 우리들은 성능이 낮은 컴퓨터일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따라서 우리 같은 컴퓨터들은 우리가 이용하는 컴퓨터들은 그런 서버에서 서비스를 데이터를 요구하고 그런 서버들은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의 요구를 받아서 제공해주고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에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서버나 호스트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심이 되니까. 그리고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버들, 호스트들이 많다는 것은 인터넷이 더 풍부해진다는 얘기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둡시다. 첫 번째, 컴퓨터의 기본, 통신의 기본 구조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는 그래서 컴퓨터 통신의 출발을 얘기하게 되는데 보통 강력한 성능을 가진 호스트나 서버의 입출력과 조회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단말기나 저성능의 컴퓨터로 연결하는 데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여기 진짜 빨간색으로 글씨를 쳐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단말기, 터미널이라고 불러요. 터미널이라고 부르고 호스트는 서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터미널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통신용. 서버에서 주는 정보를 화면에 보여줄 수 있을 정도. 또 입력을 해서 서버 컴퓨터에다가 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의뢰하는 장치나 컴퓨터 또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고 의뢰받는 서비스를 실행 응답하는 쪽을 서버라고 부른다 라고 우리 정의를 내려봤었죠. 그래서 인터넷은 이런 분산 처리, 한쪽은 이용하고 한쪽은 제공해주는 그런 분산 처리 방식의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된 구조다라고 우리 그 구조를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왼쪽 하단에 제가 그려놓은 그림처럼 인터넷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있는 이런 그 인터넷 네트워크망은 결국엔 뭡니까? 서버와 서버들 간의 연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버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컴퓨터도 서버라고 부르고요. 또는 뭐 지금 서버들 중에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집집마다 인터넷 서비스가 인터넷망이 들어와 있지는 않죠. 그건 인터넷 기관망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냥 통신회사의 회선이 여러분의 집가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통신회사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어떤 컴퓨터이기도 하죠. 서버. 그러면 그 서버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ISP라고 부릅니다.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래서 우리들은 ISP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거예요. 직접 우리 집까지 인터넷망을 끌어올 수 없으니 이런 ISP 업체들로부터 우리는 전용선 서비스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선을 통해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용어가 어려운 게 하나 나왔어요. 분산 처리 방식이라는 게 뭐냐? 자, 분산 처리 방식이라는 것은 반대 용어가 있습니다. 중앙 처리 방식과 반대 개념이에요. 왼쪽 하단에 제가 중앙 처리 방식을 하나 그림을 그려놨는데 같이 좀 봅시다. 자, 여기 중앙에 컴퓨터가 안 돼 있어요. 좋은 컴퓨터예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책상마다 있지 않았죠. 연구실 또는 컴퓨터실 하는 식으로 커다란 사무실 안에 컴퓨터가 딱 한 대 있었어요. 그리고 각 사무실에 그런 터미널이라고 단말기라고 불리는 접속기를 통해서 그 컴퓨터에 접속해서 나눠 쓰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그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니터 달려 있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라 단말기예요. 단지 입력과 출력의 조회만을 위한 그런 접속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아주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연결해서 그 하나의 중앙에 있는 컴퓨터만을 이용하는 방식이 옛날에 중앙 처리 방식이라고 불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분산 처리 방식은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중앙 컴퓨터라고 불리우는 그런 아주 강력한 컴퓨터보다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고만고만한 컴퓨터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서 나누어서 그 업무들을 처리하는 방식, 그런 것을 우리는 분산 처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은 고만고만한 서버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분산 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서버라는 용어도 배웠고 호스트라는 용어로 같은 거란 뜻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서버들을 호스트를 이용하는 우리 수많은 컴퓨터들이나 우리 유저들을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른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호스트, 그 서버의 주소를 우리 뭐라 부르는지 알아봅시다. 바로 사이트라고 불러요. 서버들의 위치를 지칭하는 의미를 우리 사이트라고 그러죠. 웹사이트, 이렇게 무슨 사이트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이트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떤 그 컴퓨터가 네트워크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주소를 얘기를 합니다. 이 각각의 사이트는 크게 두 가지의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배울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 IP 어드레스와 도메인 네임이라는 겁니다.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우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도메인 네임과 그리고 IP 주소, 이 두 개를 우리 사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컴퓨터는 그럼 인터넷에 연결돼서 이런 주소를 부여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24시간 내내 인터넷망에 접속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우리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컴퓨터처럼 어떤 번호를 부여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특정한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SK 브로드밴드, SKB를 통해서 접속한다. 인터넷에 또는 LG U 플러스를 통해서 접속한다. 그럼 어떤 서버를 통해서 우리 접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서버가 내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서버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그 서버에 소속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서버에서의 나의 식별자, 즉 나는 그 은행을 통해서 은행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을 통해서 은행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나는 국민은행 나는 이용자야 라고 하듯이 어떤 특정한 서버에 속해서 나를 네트워크 상에서 구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어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어카운트, 계정이라고 불러요. 계정. 그래서 우리 이 아이디라고 하는 말 많이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디를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아이디는 그 컴퓨터 안에서, 서버 안에서 나를 인터넷에 접속시켜주는 그 서버 안에서 그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주는 식별자 역할을 하는 게 아이디입니다. 그 서버 안에서만.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여러분이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 때 중복 검사라는 거를 하죠. 이때 다른 사람과 겹치게 되면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일해야 하기 때문에. 유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되는 건 못 쓰고 다른 아이디를 사용을 하겠죠. 그럼 그 서버 내에서는 그 서버 안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구별이 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인터넷상에서 나갔을 때, 인터넷의 네트워크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에 나갔을 때 그 아이디를 가지고 똑같이 쓸 수 있느냐? 아니죠. 어떤 데는 이 아이디를 쓰지 않는 그런 서버도 있겠지만 이 아이디를 쓰는 서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쓰고 있지도 않은 그런 아이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걸 쓸 수도 있고 어떤 걸 쓰지도 못하고 어떤 건 중복이 되기도 하고 되게 헷갈릴 거 아니에요. 단지 아이디는 그래서 하나의 서버 안에서만 구별되어지는 식별자라는 거 하는 거. 그럼 이거는 글로벌하게 인터넷상에서 쓸 수 없는 식별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버 안에서는 구별되지만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하는 인터넷상에서는 아이디는 해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느 서버로부터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속 명칭을 붙여주면 끝까지 풀네임으로 붙여주면 소속이 밝혀지면서 그 서버 안에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썼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식별자, 즉 주소가 되는 겁니다. 우린 이거를 요즘에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메일 주소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메일 주소. 자, 지금 제가 예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발급받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그러한 서버에서 발급받은 계정은 어카운트는 최01@outlook.com입니다. 이 outlook.com이라는 그러한 서버에서는 요 이름은 요 아이디는 유일해요. 그래서 요거를 다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별되는 저의 어카운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JIU 인천재능대학교의 서버에서 여기에 서버의 주소죠. 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이죠. 앞에 CHA01 이렇게 골뱅이를 지금 이제 모든 주소를 치게 되면 이 서버 내에서 유일하게 식별되는 아이디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별되는 계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 계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네트워크상에서의 구별, 주소는 내가 국민은행을 사용하는데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계좌번호. 근데 계좌번호만 있으면 전 세계 거래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나는 국민은행 계좌를 쓰고 이러이러한 몇 번의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혀줘야 전 세계적으로 계좌이체 같은 거를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듯이 인터넷상에서는 사람이 구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정을 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디는 단순하게 그런 하나의 서버 안에서만 구별되어지는 식별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좀 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제가 CHA201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중복되지 않고 유일하게 쓸 수 있어요. 또 여기 인천재능대 서버에서도 이 아이디를 쓸 수 있대요. 그러면 이 두 아이디는 같은 건가요? 서버가 다른데? 예,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예, 인천재능대에서 이렇게 이 아이디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는 중복돼서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나를 네트워크 상에서 인터넷상에서 구별시켜주는 그러한 아이디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서버에서만 구별시켜주는 식별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구별시켜주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골뱅이라고 흔히 부르는 at을 붙이고 이렇게 서버의 주소를 또 위에도 마찬가지로 서버의 주소를 붙임으로써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나의 고유한 주소로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주로 이 주소는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이메일 주소라고 알고 있겠지만 실상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 보면 뭐예요, 결국에는? 아, 인터넷상에서 나를 구별시켜주는 전 세계적인 식별자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전 세계에서 나를 구별시켜주는 식별자다. 그거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 이메일을 보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나요?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 강의의 특징이기도 하고 조금 어렵게 설명을 될 수도 있겠고, 설명드리면서도 그러네요. 여기 이게 곧장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졌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의 우리 식별자, 주소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좀 쉽게 난이도 낮춰서 우리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우리 휴대폰에서 똑같이 갤럭시 S10 모델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생긴 것도 똑같고, 통신사도 똑같고, 색깔까지 똑같아요. 근데, 전화를 걸면 다른 번호로 걸지 않는 이상 특정한 번호를 걸게 되면 똑같이 생긴 모델이라 할지라도, 특정 휴대폰만 벨이 울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번호가 다르기 때문이죠. 부여되어져 있는 번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예를 들고 있는 여기 위쪽에 보시면 010-345-6789라고 하는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010-456-6789 앞에 있는 국번 두 개가 다르네요. 그죠? 요거는 456으로 시작하고 요거 위에 있는 거는 345로 시작하고 두 번째 자릿수의 국번이 다릅니다. 뒤에 자릿수는 똑같아요. 6789. 그러면 단지 앞에 있는 자릿수가 살짝 다르다는 것만으로 다른 휴대폰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화번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똑같이 생겨져 있는 기기일지라도 다른 기기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 컴퓨터 통신에서는 동일합니다. 이 방식은. 그래서 컴퓨터에 사용하는 전화번호는 뭘까요? 바로 IP 어드레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IP 어드레스는 공공연하게 많이 요즘에 사용이 되는 용어 중에 하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특정한 어떤 기기, 똑같은 노트북 모델이라 할지라도 삼성에서 나온 똑같은 노트북, 똑같은 모델,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던 노트북일지라도 인터넷에 접속할 때 다른 컴퓨터로 인식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로 두 개의 컴퓨터가 서로 다른 전화번호, 그러니까 IP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각기 다른. 그래서 IP 주소는요, 크게 IPv4라고 하는 주소라고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 용어 기억해 주세요. IPv4. 자, 이 IPv4는 점을 3개 찍고요. 자릿수를 4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0부터 255 사이에 숫자 조합에 의해서 자릿수를 만듭니다. 이 아래 보시면 이런 식인 거죠. 한국정보처리학회는 134점 0부터 255 사이 숫자 중에 하나. 또 두 번째 자릿수 75라고 하는 자릿수는 또 0부터 255 사이의 자릿수 중에 하나. 103이라고 하는 숫자는 0부터 또 역시 255 자릿수 중에 하나. 마지막 49는 0부터 255 자릿수 중에 또 하나. 이런 조합에 의해서 이런 네 자리의 자릿수를 갖는 주소를 갖게 됩니다. 0부터 255 사이에 있는 조합, 숫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컴퓨터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의 이러한 IP 주소는요, 인터 NIC라고 불리우는 미국에 있는 관할하는 총괄하는 센터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 KRNIC라는 곳에다가 국가별로 니네 나라는 이만큼부터 이만큼 사이의 조합의 번호를 써라고 할당을 해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에서 중앙에 있는 이런 총괄센터에서 할당을 해줍니다. 각기 나라별로 할당을 해서 조합에 의해서 사용하는 범위들 안에서 국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업들에게 조직들에게 분배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국가 기관에서 주소를 할당받아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예처럼 뭐 한국과학기술원은 203.241.175.5 뭐 이런 식의 주소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텐데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알아둘 거는 뭐냐? 컴퓨터가 통신상에서 네트워크상에서 가지는 전화번호는 IP 어드레스라고 부른다. 그리고 각각의 4개의 칸 자릿수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자릿수 안에는 0부터 255 사이의 숫자 중에 하나가 만들어져서 조합에 의해서 주소가 부여가 되고 이런 조합들은 미국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니네 나라에서 써 하고 할당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게 할당되어진 각각의 국가에게 할당되어진 범위들 중에서 국가가 관리해서 국가 내부에 있는 기관들 또는 사람들에게 분배해 준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칸이 4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쉽게 IPv4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버전 4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자, 이 주소 체계를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주소의 조합은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최대 한 43억 개 정도의 주소 조합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근데 43억 개. 우리 수업하면서 제가 전 세계 인구 얘기한 적 있나요? 전 세계 인구가 한 67억, 8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당 한 명씩 IP를 부여한다고 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대수만큼 부여한다 쳐도 부족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많이 부족하겠죠. 한 사람씩 하나씩 쓴다고 해도 전 세계 인구가 다 머리 쓰기 힘든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저만 해도 집에 노트북이 한 2대 정도 있고요. 데스크탑 컴퓨터도 있고요. 태블릿 PC도 한 2대 정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스마트워치까지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렇게 IP, 인터넷에 접속하는 전화번호를 필요로 하는 기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만 해도 10몇 개씩 쓰는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전 세계 인구가 쓰려고 그러면 부족하겠죠. 많이 부족하겠죠. 자, 그래서 자꾸 이제 정보기기들 또는 이제 인터넷 접속을 필요로 하는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이 IP 주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IP 고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칸을 2자리 더 늘린 겁니다. 그래서 칸을 더 2자리 늘려서 지금은 4자리의 칸에다가 조합에 의한 주소를 사용하는데 칸을 2자리 더 늘려서 6개의 자릿수를 만들어 사용하는 걸 IPv6라고 불러요. 이런 조합을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런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냐면 거의 1조 개 이상의 거의 무한이라고 볼 수 있죠. 무한의 IP 주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IP6 체제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부족 현상은 IPv6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은 해결되어 가고 있다. 자, IP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IP에 대해서 좀 더 파보도록 할까요? 아까 제가 미국의 인터-NIC라는 기관에서, 총괄하는 기관에서 각 국가별로 IP 어드레스를 할당해준다고 그랬어요. 어디 부분부터 어디 부분까지는 너네 한국이 써라. 또 어디 부분부터 어디 부분까지는 일본이 써라. 어디 부분부터 어디 부분까지는 뭐 영국이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할당한 것을.
그러면 이 국가에서는 할당받은 IP 주소의 범위를 이거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국가기관 아래에 있는 인터넷 대행업체들이 있죠. 아까 우리 인터넷 접속시켜주는 업체를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요? ISP라고 불렀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불리우는 그런 업체들에게 임대해줘요. 니네들이 이걸 가지고서 영업을 해라. 할당하는 사업을 해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ISP들에게 할당을 해주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다시 우리 같은 사람들, 이용자들에게 다시 분배해주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 NIC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국가에 할당된 IP 범위를 우리나라 밑에 있는 그러한 기관들, 특히 이제 이러한 인터넷 접속 기관들이 다시 우리 같은 이용자들에게 할당을 해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소유하거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임대 받는 거죠. 임대 받아서 잠깐 동안 사용을 하게 되고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IP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 알게 됐어요. IP는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통신사에서는 이런 한정되어져 있는 IP를 분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접속할 때마다 자기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IP를 임의로 그냥 랜덤하게 할당 또는 임대해 주고 이용자가 접속을 끊게 되면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한정된 IP 주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IP 주소가 변하게 되는데 연결 유지하는 동안은 변하지 않죠. 근데 변하게 될 때 이때 IP 주소를 여러 사람이 번갈아서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동 IP라고 부릅니다. 유동 IP.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LTE 쓰려고 LTE 버튼, 와이파이 버튼 누르게 되면 LTE 그동안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저 끊어지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IP는 LTE로 접속받은 게 아니라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거죠. 무선랜을. 근데 밖에 나갔어요. 그러면은 와이파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LTE로 연결하기 때문에 통신사로부터 IP를 할당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와이파이 존으로 들어가게 되면 LTE는 끊어지니까 통신사에서는 얘 사용 안 하네? 하고서 다시 임대했었던 IP 주소를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죠. 이걸 우리는 유동 IP라고 불리는 거예요. 반대로 정부에서 직접 IP를 할당받거나 또는 통신사에서 고정적으로 주소를 한번 쓰게 될 테니 나 바꾸지 않겠소. 난 고정 IP를 쓰겠소. 라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IP 주소를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고정 IP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꾸 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고정 IP를 사용하는 데 비해서 우리 같이 이동하거나 또는 항상 인터넷에 접속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기기들은 유동 IP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유동 IP와 고정 IP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이동할 때 우리가 이동할 때는 와이파이 존이 없을 테니까 통신사로부터 유동 IP를 잠깐 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IP를 사용해서 밖에서 사용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귀가하게 되면 데이터는 일단 접속을 끊고 요금 나가니까 집에서 와이파이 무선랜을 활용하겠죠. 이때 이렇게 집에서 와이파이를 공급해주는 공유기 위해서는 유동 IP를 하나, 둘, 셋, 넷, 태블릿,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공유기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제공해주는 IP 주소는 뭐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 또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와이파이 공유기에서 여러 개의 IP를 부여해 주는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더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바로 내부 IP라는 것과 외부 IP라는 게 있어요. 내부 IP는 사설 IP라고도 불리고요. 외부 IP는 공인 IP라고도 불립니다. 보통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 업자들과 계약을 할 때는 유동 변하는 IP를 한 대씩만 임대한다는 거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고정 IP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별도의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런 유동 IP를 사용하더라도 공유기가 항상 인터넷에 접속되어져 있으니까 반납을 하질 않겠죠.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반납하지 않고 유동 IP일지라도 계속 사용을 연결을 해서 쓰게 돼요. 근데 하나의 IP만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다 아주 수많은 IP를 쓰는데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 쓸 수 있냐? 그게 이제 공유기, 인터넷 IP 공유기에서 해주는 역할입니다. 하나의 IP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 IP를 붙잡아 놓고 내부 네트워크 안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 대의 정보 기기들을 접속해야 될 때 모든 기기들이 전부 다 IP 주소가 필요할 테니 우리 가정 안에서 사용하는 사설, 그러니까 공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내부 IP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 사설 IP 또는 내부 IP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스마트폰이건 데스크탑이건 태블릿 PC건 모든 이 내부에서 IP 공유기로부터 발급받은 IP를 사용하는 기기들은 내부적으로만 다른 IP를 사용할 뿐 외부에 글을 쓰거나 또는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할 때는 공유기를 통해서 하나의 IP로 외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인터넷 공유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내부에서는 여러 대의 정보 기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IP, 외부로 들어온 하나의 IP를 가지고 내부에서는 여러 개로 나눠 쓰는 것. 그거 우리는 인터넷 공유기라고 불리는 거죠. 내부 IP를 그러면 보통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10.000부터 10.xxxx 그러니까 10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IP 주소이거나 또는 172.16.xx 172.31로 시작하는 XX IP들은 내부적인 IP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주로 많이 인터넷 공유에 사용하는 IP 주소는 192.168로 시작하는 IP 주소 대역들은 죄다 내부 IP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공유기 인터넷 IP 주소는 라우터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공유기를 통해서 내부에 연결되어져 있는 정보 기기들에게 내부 IP를 사용하게 나눠줌으로써 외부에는 하나만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나눠 쓸 수 있게 IP를 나눠 쓸 수 있게 해주는 기기를 우리는 인터넷 공유기라고 불리는 건데요. 인터넷 공유기는 바로 라우터라고 정확하게는 라우터라고 불리우는 기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자,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이제 하나의 설명을 듣다 보게 되면 머리가 막 아파올지도 모르겠지만 잘 천천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인터넷 업체로부터 이렇게 계약을 해요. 하나의 IP 주소를 계약을 하고 그러면 이제 203.123.21.1이라는 공인 IP를 하나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집에 있는 유선 또는 무선 공유기가 이러한 내부 주소 IP를 발급을 해줘요. 발급. 그래서 집안의 내부에 있는 아빠, 엄마, 동생 또 수많은 인터넷 접속 기기들이 여기 하나의 IP 주소를 사용해서 내부적으로 발급받은 IP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수많은 정보 기기들이
인터넷에 접속되는 것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의 IP 주소를 가지고 여러 대가 접속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고, 여기 내부에서 접속한 모든 정보 기기들은요, 모두 이 주소로 외부에서 인식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실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신의 컴퓨터에 인터넷 접속하는 IP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단축키를 사용해 보세요.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 키 플러스 R 키를 동시에 누르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실행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커맨드, 명령이라고 하는 거 CMD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 도스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다가 IP config, IP config라고 하는 IP config를 입력을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분의 IP 주소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IP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간단해요. 지금 제 컴퓨터를 화면 캡처해 봤더니만 공유기를 쓰고 있더니 192.168.2.2라고 하는 게 떴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컴퓨터는 또 한 가지 자신의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LTE를 쓰고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그냥 단순하게 IP 주소라고만 치세요. 그러면 네이버가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이 이건지 알고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접속한 스마트폰의 IP 주소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죠.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져 있어요. 숫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죠?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만들어낸 주소 체계가 바로 도메인 네임입니다. 자, 도메인 네임은 그래서 숫자는 컴퓨터가 쓰기가 좋겠지만 사람의 인지 구조로는 외울 수도 없고 쓰기도 불편해서 사람이 쓰기끔 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소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 IP 어드레스를 대체하는 주소다라고 보는 거죠. 그 비슷하게 꾸몄는데 어떻게 했냐면 네 자리의 칸을 만들어요. 또 세 자리의 칸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릿수마다 각각의 이름을 영문자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게 되면 인천재능대학교는 www.jeiu.ac.kr 하는 식으로 아까 숫자가 IP 주소에 들어가듯이 각각의 자리 칸마다 영문자가 들어가요. 맨 앞에 있는 그런 이름은 www는 그 컴퓨터의 주소예요. 일단 일반적으로 웹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www를 붙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릿수는 그 컴퓨터가 있는 기관의 이름을 얘기해요. 재능대학교니까 그 컴퓨터 웹 서비스를 해주는 컴퓨터에 소속되어져 있는 기관의 명칭은 재능대학교다. JEIU. 여러분들 재능대학교에 왜 JEIU라는 이름을 쓰는지 아세요? IU가 아니에요. 재능, education, 그죠? institute, university의 U. 그래서 JEIU라고 쓰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기관이다. 근데 이 기관이 뭔데? 점 뒤에 AC가 붙겠죠. AC는 아카데미의 약자예요. 그래서 교육기관 중에서 고등교육기관은 AC, 아카데미, 대학교들은 AC를 붙이자라는 약속을 쓰는 겁니다. 그럼 그 대학은 어디 있는 건데? .kr, 한국에 있다. 국가 코드를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맨 앞에는 컴퓨터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컴퓨터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이름, 그 기관이 뭐 하는 종류냐? 기관의 종류를 알려주는 것은 뒤에 자릿수, AC. 그 대학은 어디 있는 거냐? 그러면 한국에 있다, KR. 이런 식으로. 그래서
AC는 보시면 기관의 종류를 보시겠습니다. 기관의 종류를 얘기할 때 AC는 대학교로 얘기하죠.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yonsei.ac.kr 이런 식으로 고려대학교, korea.ac.kr 그죠? 이런 식의 것이 가겠죠. 그리고 CO는 뭡니까? 예, company, 또 corporate의 약자겠죠. 회사, 삼성.co.kr 뭐 이런 식의 RE는 research, 연구기관을 얘기하겠죠. 그 GO는 government, 그래서 정부기관. 뭐 예를 들어서 president.go.kr은 청와대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OR은 organization, 그래서 비영리 기구들을 얘기하죠. 비영리 기관, 뭐 교회라든가, 그죠? 무슨 자선단체라든가, 그죠? 그런 기관들. 자, 그 다음에는 국가기관의 종류 중에서 미국 기관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좀 나중에 볼까요? 그러면 우리 국가 코드를 봅시다. 국가 코드는 KR은 한국인 거는 아시겠고, CA는 어딜까요? 캐나다. JP는 일본. UK는 우크라이나가 아니죠. 유나이티드 킹덤. 그래서 영국을 얘기합니다. FR은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재능대학교 도서관의 홈페이지 주소를 얹어놨어요.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런 주소 체계, IP 주소랑 동일한 거지만 사람이 이용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주소 체계인 도메인 네임법은 어떤 형식이 있다라는 거죠. 형식. 맨 앞에 붙어 있는 이것은 뭐예요? LIB. 이거는 라이브러리를 뜻하는 그러한 도서관 컴퓨터를 뜻하는 거죠. 학교 www가 아니에요. 무조건 앞에 www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맨 앞에 붙는 것은 뭐예요? 컴퓨터의 이름, 서버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서버가 어디 있느냐? 뒤에 JEIU라는 기관에 속해 있다. 그럼 그 뒤에 붙어 있는 ac.kr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교고 한국에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몰라도 번호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러한 형식에 따라서 인터넷의 주소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령 KBS 방송국의 주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촌스럽게 네이버에다가 KBS 뭐 쳐갖고는 검색 이렇게 버튼 눌러서 클릭해서 찾아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수업을 배웠다면 직접 주소창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www 이겠지 대부분. 그리고 점 특이하지 않다면요. KBS 점 회사니까 기업이니까 co 점 한국에 있을 테니까 KR 뭐 이런 식의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요? 일본 쪽에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NHK, 뭐 네이버 쳐서 NHK 방송국 찾아들어야겠다 하지 마시고 www.nhk. 회사니까 co. 그리고 끝 아니죠. 뒤에 붙어 있는 얘네는 일본이니까 나라가 KR이 당연히 붙지 않고 뭐가 붙겠어요? 국가 코드가 JP가 붙겠죠. 자,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런 식. 도메인 네임법은 주소를 몰라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유추. 자, 그런데 하나 좀 거지 같은 게, 자, 뭐냐면, 어떤 거는 뭐, CNN 방송국의 주소. 걔네들은 co.kr 뭐 이런 거 아니던데, cnn.com이 붙죠. 자, 기관의 종류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AC.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말이에요. 미국만. edu, harvard.edu, stanford.edu, 대학교 기관에다가 edu를 붙입니다. edu. 또는 고등교육기관이면 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com, 이거는 co가 아니라 그냥 com으로 끝나요. 뒤에 뭐 us니 뭐 이런 거 안 붙습니다.
그리고 gov, whitehouse.gov, 백악관 홈페이지. 그리고 mil은 뭘까요? military. 얘들은 군사기관이 많죠. 또 인터넷 출발도 군사기관이었기 때문에 군사기관에는 mil을 붙입니다. 또 org는 뭘까요? org는 organization, 아까 봤었던 비영리 기구들을 뜻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지금 미국과 미국 이외의 나라를 구분을 해서 기관의 종류는 세 자리를 끝나느냐, 아니면 다른 나라들은 네 자리를 끝나느냐, 국가 코드가 붙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나눠지는지 궁금하시면 요거 사진을 잠깐 보세요. 국제 태권도 경기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심판도 외국인이고 또 선수들 중 한 명도 외국인이에요. 태권도 겨루기를 할 때 외국 선수들도요, 심판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경기 내용으로서 차렷, 우리나라 말로 차렷, 경례, 시작이라는 말을 써요. 국제 규격입니다. 경기 안에서 사용하는. 무슨 얘기냐면 태권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국기는 우리나라가 발상지이기 때문에 경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이 전부 다 한국어로 되어져 있어요. 외국 사람들도 그걸 알아듣고 거기에 임해야 돼요. 뭐죠? 종주국적인 특권을 누리는 거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인터넷을 개발했다고 하는 종주국적인 특권을 누리고 위해서 국가 코드를 쓰지 않습니다. 국가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USA, US 이런 거 안 써요. 우리 건데 왜 우리가 국가 코드를 쓰냐라고 하면서 CNN.com, 그죠? 또는 스탠포드.edu, 하버드.edu 이런 식의 마이크로소프트.com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얘들은 국가 코드에 대한 구분을 쓰지 않습니다. 미국 이외의 나라들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도메인 네임을 알아보다 보니까 편리하다는 건 알게 됐어요. 근데 재미난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여기 주소를 한번 쳐보세요. www.joseon.com 조선일보 사이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www.joseon.co.kr 어느 거를 쳐도 똑같은 조선일보 신문사로 접속이 됩니다. 자, 이건 뭘까요?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포장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그 IP 어드레스를 쓰기 힘들어서 만들어낸 포장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IP 어드레스를 감싸고 있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포장지를 쓰든지 상관은 없겠죠. 이쁜 걸 쓰든 뭐 하든 여러 개를 쓰든 하나를 쓰든, 즉 여러 개의 도메인 네임을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IP 어드레스에. 그래서 조선.com을 치건 조선.co.kr을 치건 모두 다 한 곳의 IP 어드레스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등록을 어떻게 하고 여러 개를 등록을 어디다가 하고 그걸 누가 연결시켜 주는 걸까요? 자, 지금 다음.net 또는 한메일.net 또는 한메일.com 이런 여러 개의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있는 다음.net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로 다 다른 도메인 네임인데 한 것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서버가 있습니다. 역할을 해주는 서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불리는 겁니다. 사람이 도메인 네임을 치면 숫자 주소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서버. 그게 우리는 주로 DNS,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불리는 컴퓨터예요. 주로 이거는 우리 컴퓨터에서 주로 ISP가 이 역할을 해줍니다. ISP. 그러니까 제가 천리알이라는 곳에 접속할 때 chol.com이라고 치게 되면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숫자 주소로 연결해주는 컴퓨터가 바로 DNS라고 하는 컴퓨터인데
이 역할은 주로 ISP 업체들이 해주게 됩니다. ISP가 DNS의 역할도 같이 동시에 해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인터 NIC라는 기관도 좀 알아볼까요? 우리가 도메인 네임을 등록을 해서 쓰고 싶으면 여러 개의 도메인 네임을 등록해서 한 곳에 연결시키고 싶을 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관리하는 기관이 인터 NIC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터 NIC라는 미국 기관에 모든 도메인 네임 사용자들이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레지스터 등록 기관에다가 인터 NIC에서 조선.co.kr을 어떤 특정 IP 주소로 연결한대 라고 하는 정보를 쫙 공유를 해줘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조선.com뿐만이 아니라 조선.co.kr이라고 쳐도 그 똑같은 IP 주소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 기관에서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도 이 기관에다가 하고 관리도 이 기관에다가 하니까 우리는 이런 기관에 직접 등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로 대행기관을 사용을 합니다. 국내에도 여러 그런 도메인 네임 등록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등록 기관들을 통해서 도메인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잘 사용했던 웹사이트는 whois.co.kr 같은 사이트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메인 네임을 검색하라고 하죠. 영문으로 된 거,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싶다면 그럼 누가 먼저 선점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 아주 좋은 이름들 뭐가 있을까요? 사과 가게라면 애플샵 누구나 다 쓰겠죠. 이미 누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누가 먼저 중복해서 중복하지 않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그것들을 피해서 여러분이 도메인 검색을 하셔야 될 테니까 이런 등록 대행 기관들에게 먼저 방문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도메인 인터넷 주소의 선점 여부를 확인해보고 또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등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홈페이지가 있다면요.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 정도 될까? 가격별로 다 가지각색입니다. com 같은 경우, .com 도메인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년에 한 부가세 포함해서 한 22,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나머지 co.kr 또는 kr 뭐 등등 뒤에 이런 형식들에 따라서 또 국가 코드에 따라서 가격들이 천차만별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가격이 좀 비싸겠죠. 근데 1년 동안의 사용 비용, 내가 임대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사용 비용, 선점 비용이라고 보면은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진짜 빨리 진도를 나갔는데, 우리 다음 주에 내용을 좀 여러분들, 서머리해서 선수 과목으로서 사용하려고 이 내용을 좀 집어넣어 봤어요. 인터넷의 통신 방식, 그리고 각각의 컴퓨터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전화번호 같은 역할을 해주는 IP 어드레스와 그리고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한 유선 인프라에 대한 얘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배우신 내용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IP 어드레스가 뭔지, 그게 내부 IP인지 외부 IP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신이 웹사이트 주소를 한번 결정하는 마케팅 담당자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아까 제가 알려드렸었던 웹사이트,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 뭐 많이 있어요. whois.co.kr도 있고요. 카페24.com도 있고요. 한번 여러 업체들을 통해서 방문해서 웹사이트의 주소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5주차의 수강 확인 과제는 지난번처럼 똑같이 포털 사이트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고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유선 통신 인프라에 대해서 진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